이혼 서류가 방금 막 테이블 위에 놓였다. 배신감의 쓰라림을 느끼기도 전에 전 남편은 차갑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파산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이 회장님, 와서 당신의 골칫덩어리 딸 좀 데려가시죠. 1시간 뒤에도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합니다. 나는 그 순간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오만한 가족 전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걸작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5년 전 나 이수진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며 박민호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국내 굴지의 부동산 개발 기업 태산그룹의 CEO인 이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는 중견 건설 회사의 영업이사에 불과했다. 우리 집안의 격차는 컸지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한남동에 위치한 수백억 원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아버지는 이곳이 너희 둘의 삶을 쌓아갈 토대이자 보금자리다 라고 말씀하셨다. 집 문서는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함께 나눌 행복에 대한 확실한 증표였다. 그 후 몇 년간 내 삶은 꿈만 같았다. 민호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나는 그를 존경했고 그는 끊임없이 로맨틱한 이벤트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야망도 커서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처음에는 재벌가 딸이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의심스러워했지만 아들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보고는 나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조의 여왕으로서의 삶에 만족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낼 거대한 폭풍이. 몇 달 전 주말 저녁, 가족들과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아빠, 우리 지금 저녁 먹고 있어요.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지치고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수진아, 잘 들어라. 침착해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소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빠 회사가 부도났다. 법정 관리에 들어갈 거야. 파산이다. 뒤가 멍해졌다. 믿을 수 없었다. 업계 1위인 태산그룹이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아빠, 농담이죠? 나는 말을 더듬었다. 농담 아니다,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기 직전 같았다. 사람을 잘못 믿어서 유령 프로젝트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다 날렸다. 은행들이 빚독촉을 하고 있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내놓아야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 딸.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왜 그래?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울음이 차올랐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동안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민호가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재빨리 주워들었다. 통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전화기를 귀에 대자 나는 그의 표정이 걱정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들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를 위로하러 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각상처럼 굳어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낯설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그곳엔 더 이상 사랑이나 애정이 없었고 차가운 거리감과 무자비한 계산만이 있었다. 최 여사가 불안하게 물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사돈어른 괜찮으신 거니? 민호는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나를 보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다. 수진이네 집 망했대요, 엄마. 시어머니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했다. 뭐 너희가 맘 굳게 먹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구나. 그 말은 나에게 한 가닥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의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끝났다. 나는 부모님 걱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새 울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 확신을 붙들고 있었다. 내 남편 민호는 내 곁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우리 집안의 파산 소식이 남편과 실어머니에게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테스트였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테스트. 그리고 그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하나, 바로 이 펜트하우스를 빼앗으려는 교활한 음모의 시작이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가혹한 현실이 닥쳐왔다. 변화는 기름띠처럼 명확하게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건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예전의 친절과 예의는 사라졌다.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영원한 찡그림과 혐오 섞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 식사 때 너무 마음이 아파. 토스트 몇 조각만 깨작거리는 나에게 그녀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저런 태산그룹 따님이 요새 입맛이 까다로워지셨나 보네. 이 집 음식이 마음에 안 드니? 당연히 5성급 호텔 요리에 익숙하겠지. 이제 부모님은 알거지가 되고 기댈 곳도 없으니 밥맛이 떨어질 만도 하지. 나는 얼어붙었다. 모든 단어가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 같았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최 여사가 아들에게 쏘아붙였다. 난 사실만 말하는 거야. 넌 입만 열면 장인어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파산한 노인네가 됐으니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러고는 나를 향해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예, 내가 한마디 하마. 여긴 네가 공짜로 얹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네 남편은 이 가족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제 너네 친정짐까지 짊어지게 생겼잖니. 앞으로는 제 밥값은 하고 살아라. 명품 옷에 돈 낭비 그만하고 평범한 집안 며느리 노릇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나는 멍해졌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 패션 감각을 칭찬하던 그녀였다. 이제 나는 짐덩어리였다. 평범한 집안의 며느리. 숨막히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근할게. 그는 나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잔인함 앞에 나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그날부터 그 집에서의 삶은 생지옥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수진이나 여보가 아니었다. 나는 하녀 취급을 받았다. 최 여사는 내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수진아, 거실 좀 치워라.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네. 수진아, 아침부터 세탁기 돌려놨는데 아직도 안 널었니? 국이 왜 이렇게 짜? 나를 죽일 셈이니? 이전에 가사 도우미가 하던 모든 일이 이제 내 책임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민호와 대화를 시도했다.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분명히 나를 피하려 하고 있었다. 나 정말 피곤해.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 어머님 태도 좀 봐요. 나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신경 안 쓰여요?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힘들까봐. 게다가 처가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예민해지시는 것도 이해해. 그냥 좀 참아줘. 면이 좀 맞춰드리는 게 일이잖아. 비위 좀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참아라? 내 귀를 의심했다. 이런 모욕을 참으라고요? 난 당신 아내지. 이 집 하녀가 아니에요.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궁지에 몰려서인지 그는 폭발했다. 제발 상황 좀 악화시키지 마. 나도 골치 아픈 일 많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랑 싸워서 집안을 풍비박산내라고? 나를 생각 안 할 거면 적어도 우리 가정이라도 생각하라고. 그러고는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숨이 막혔다. 그때 깨달았다. 그는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그는 어머니를,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다. 굴욕과 외로움 속에서 며칠이 흘렀다. 부모님 걱정과 시댁의 냉대는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늘 어두웠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시련일 뿐, 이 고비만 넘기면 그가 다시 내가 사랑하던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인내와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훨씬 더 잔인한 계획, 내게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자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가족에게 재앙이 닥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불편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호가 갑자기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날따라 그의 태도가 이상했다. 평소의 냉랭함과 경멸 대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배려심이 넘쳤다. 수진아, 여기 앉아. 그가 옆 의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조금 놀란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내 손을 잡았다. 요즘 당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안해. 당신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바보 같았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나 장인어른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오랜만에 냉대 끝에 들은 달콤한 말은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마음을 녹였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어쩌면 그가 정말 잘못을 깨달은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봐, 지난 며칠 동안 내가 파트너들이랑 친구들 만나서 장인어른 도울 방법을 찾아봤어. 근데 빚이 너무 커서 친구들 도움 정도로는 어림도 없더라.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해결책을 하나 생각했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장인어른이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무슨 해결책이요? 희망에 차서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호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 이 펜트하우스 말이야. 우리 공동명의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하면 은행에서 아주 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수십억 원은 나올 거야. 그 자금이면 장인어른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 사업을 재건하실 수 있다고. 나는 얼어붙었다. 이 집을 담보로 잡다니. 우리 재산의 전부이자 우리 집인데. 내 망설임을 읽기라도 한 듯 민호는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장인어른이 주신 결혼 선물이라는 거 알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봐. 아버지가 저렇게 힘드신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보고만 있어.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의 말은 숭고하고 정의로웠다. 그는 내 가장 약한 부분,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헌신을 공략했다. 걱정 마. 그가 안심시키듯 말을 이었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대출은 일부만 받을 거야. 아버님께 필요한 자금 정도만. 아버님 능력과 경험이면 1, 2년 안에 원금이랑 이자 다 갚으실 수 있어.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내가 이러는 건 당신 돕고 싶어서, 당신 짐 덜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는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처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남편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걱정에 절박했던 나는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를 믿었다.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사랑하던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물었다. 내가 서류 다 준비해놨어.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공동명의니까 은행에서 우리 둘 다 서명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은행 업무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에도 서명해야 하고. 내일 당신은 여기 서명만 잠깐 해주면 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호가 건넨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든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고마웠다.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가 가장 외롭고 무기력할 때,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폭풍을 견뎌줄 기둥 같은 남편이었다. 그의 제안은 지난 한 달간 그와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모멸감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다. 내가 그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등살에 그도 힘들었겠지만 본심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던 것이다. 최근의 냉랭함은 아마 큰 충격과 걱정 때문이었으리라. 왜 그래? 아직 서명 안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깼다.
그는 약간 조바심을 내는 듯 했으나 이내 따뜻한 미소로 감췄다. 뭐 걱정되는 거 있어? 그냥 날 믿어. 내가 당신한테 해대는 짓 하겠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의심했던 게 미안해져서 말했다. 그냥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절차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깨알 같은 법률 용어와 숫자들, 대출 신청서, 상환 계획서, 담보 계약서, 위임장 등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그가 설명한 대로 합리적으로 보였다. 더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꼼꼼히 안 읽어봐도 돼. 민호가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이거 다 은행 표준 양식이라 못 고치는 거야. 그냥 내가 표시해둔데 서명만 하면 돼.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해야 하거든. 오후에 감정평가사가 올 거야. 빨리 움직여야 아버님이 돈을 받으시지. 그가 다시 아버지를 언급했다. 내 눈에 비친 그의 서두름은 처가를 돕기 위한 열정으로 보였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서두르는 것이라고. 그 생각에 마지막 남은 의심 한 조각마저 사라졌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진심으로 의심하는 내가 이기적이고 속 좁게 느껴졌다. 알았어.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서명란마다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다. 나는 더 이상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그저 표시된 페이지를 넘기며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내 서명은 선명하고 확고했다. 나는 이 남자에게 모든 믿음과 희망을 걸고 서명했다. 나는 꿈에도 몰랐다. 그 무해해 보이는 서류들 속에 치명적인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내가 그 종이에 서명함으로써 내 운명이 결정되고 이 집의 주인에서 빈털털이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줄은. 서명을 마치자마자 민호는 서류를 황급히 챙겨 서명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 순간 나는 순진하게도 그가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한다고 생각했다. 됐어. 그가 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 약속할게. 나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마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예전의 남편을 되찾았다고 믿었다. 우리 가족이 무너져도 내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그가 있다고 믿었다. 나는 거짓된 행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몰랐다. 폭풍이 정말 지나갔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민호의 사랑이 모든 물질적 계산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기 전 망나니가 베푸는 마지막 친절, 모든 것을 파괴할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어느 주말 오후에 닥쳐왔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호화로운 저녁상을 차렸다.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기쁘게 달려나가 맞이했지만 내게 돌아온 건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나를 보는 눈빛은 낯설고 경멸에 차 있었다. 민호 씨, 왜 그래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그대로 지나쳐 거실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이미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민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호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털썩 던졌다. 서명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혼 소장. 나는 얼어붙었다. 귀가 멍했다. 이혼? 왜 이혼이야, 민호 씨? 농담이지? 나는 눈을 의심하며 말을 더듬었다.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호가 웃었다. 돌이켜보면 끔찍하게 가식적이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린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 너네 집 같은 짐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가족이라는 짐덩어리.
불과 일주일 전 그는 우리가 함께 짐을 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오해가 있는 거야. 민호 씨, 나 좀 봐. 나야, 수진이. 하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차갑게 서류만 응시했다. 서명해.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아직 못 알아듣니?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 꼴을 좀 봐라. 너네 부모는 알거지야. 넌 더 이상 부잣집 딸이 아니라고. 내 아들이 멍청해서 너 같은 짐을 계속 지고 갈 것 같니? 지난 몇 년간 너랑 살아준 건 오로지 네 집안 배경 때문이었어. 이제 집안이 망했으니 너희 관계도 끝난 거야. 간단하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심장을 찌르는 칼이었다.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가 고백했던 모든 사랑은 계산이었다. 그는 오직 태산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내 타이틀 때문에 내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사라지자 그는 나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쓰레기. 내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인간 쓰레기야. 누구 보고 쓰레기래? 그녀가 꽥 소리를 질렀다. 내 아들이 지난 5년 동안 너 데리고 살아준 걸 고맙게 여겨야지. 당장 서류에 사인하고 내 눈앞에서 꺼져. 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무슨 일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잖아. 이혼만은 안 돼. 제발.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무 늦었어, 수진아. 네 집안 망했다는 거 안 날 내 감정도 죽었어.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의 말은 망치처럼 내 마지막 희망,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서류로 움켜쥐고 하염없이 흐느꼈다. 나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속았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사랑의 가면을 쓴 악마, 사기꾼이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결국 무자비하게 버리기 위해 함께 연극을 한 것이다. 나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랑을 믿은 건 내 실수였지만 그들이 나를 계속 짓밟게 두지는 않겠어. 나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다. 펜을 잡고 이혼 소장에 이름을 적었다. 망설임 없는 서명이었다. 서명했어. 좋아. 이혼해. 민호와 시어머니는 나의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아빠가 준 선물이야. 이혼하더라도 난 아무 데도 안 가. 여긴 여전히 내 집이야. 내 말을 듣고 민호와 최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경멸과 동정이 가득 찬 웃음이었다. 내 집? 민호가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다. 수진아, 넌 참 순진해서 불쌍할 지경이야. 이혼하고 나서 이 집에 네 지분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 그가 다가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내 앞에 던졌다. 이게 누구 서명인지 직접 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였고 내 지분을 남편에게 넘긴다는 내용 아래 내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서명했던 그 수많은 서류들, 내 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함정. 날 속였어. 나는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나를 쉽게 밀쳐냈고 나는 볼품없이 바닥에 넘어졌다. 속였다고? 네가 멍청했던 거지. 그가 승자의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누굴 탓해? 네 손으로 직접 네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는 서류에 서명해놓고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거야. 넌 10원 한 푼 못 받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완전히 부서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믿음, 그리고 이제 집까지. 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기당했다. 거번 출석일까지의 날들은 생지옥이었다. 내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죄수 취급을 받았다. 빨리 처리해버려야 할 골칫덩어리 취급이었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식도 떨지 않았다. 대놓고 나를 비난하고 모욕했다.
그들은 짐덩어리를 쫓아낸 후 집을 어떻게 다시 꾸밀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해방 파티를 열지, 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심장에 바늘 1000개를 꽂는 것 같았다. 나는 여러 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사연을 듣고 내 손으로 직접 증여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다들 난색을 표하며 고개를 저었다. 힘들겠습니다. 한 늙은 변호사가 말했다. 문서가 명확하고 공증까지 되어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 녹음이나 영상이 없다면 뒤집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증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모든 일은 민호와 나 둘 사이에 일어났고 그의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은 연기처럼 사라져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막막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순진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런 뻔한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까?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하다니. 자책하고 또 자책했지만 곧 자책은 분노로 바뀌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 잘못이다. 내 사랑과 믿음을 이용해 그런 비열한 음모를 꾸민 그 인간들 잘못이다. 지더라도 법정에 가기로 결심했다. 법 앞에 서서 내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세상에 그들의 본 모습을 까발려야 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나는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홀로 법원으로 향했다.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미 파산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계신데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호와 사소한 다툼이 있어 잠시 떨어져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호와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날카롭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혼자 온 나를 보자 그들은 더욱 경멸과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재판은 신속했다. 나에게는 고문에 가까웠다. 민호 측 변호사는 명확하고 유창하게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우리 결혼 생활이 배경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파탄났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결정적인 카드, 내 서명이 들어간 증여계약서를 내밀었다. 판사님, 그가 엄숙한 척하며 말했다.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정과 의뢰인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내인 이수진 씨는 펜트하우스 지분 전부를 남편 박민호 씨에게 증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며 적법하게 공증되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치미는 분노에 숨이 막혔다. 뻔뻔하게 진실을 왜곡하다니. 감사, 보살핌이라니. 그들은 나를 사기 피해자에서 동정심 많은 아내로 둔갑시켰다. 사실이 아닙니다.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들이 날 속였어요. 난 저 서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아버지를 돕기 위한 은행 대출 서류라고 속였어요. 억지로 서명하게 했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정하세요, 이수진 씨. 서류에 있는 서명은 본인 것이 맞습니까? 화면에 띄어진 서명을 보았다. 의심할 여지 없는 내 서명이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용은 몰랐어요. 나는 흐느끼며 말을 더듬었다. 속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판사님. 사기나 강박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민호 측 변호사가 되받아쳤다. 잔인한 질문이었다. 내 무력감을 후벼 파는 비수. 증거? 증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모든 것은 그와 나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의 달콤한 말은 연기처럼 사라져 흔적도 없는데 나는 무기력했다. 그저 서서 울며 절박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속았어요. 억울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내 눈물은 종이 위의 흑백 논리 앞에서는 무가치했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나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승자의 희열만 있었다. 마침내 재판이 끝났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내 결혼 생활과 믿음에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목과 같았다. 증거를 검토한 후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본 법원은 이수진 씨와 박민호 씨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이수진 씨는 사기나 강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원은 박민호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해당 펜트하우스는 박민호 씨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귀에서 윙 소리가 들리고 앞이 캄캄해졌다. 졌다. 처참하게 졌다. 내 순진함과 맹목적인 믿음에 졌다. 정의는 내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저히 이 가혹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았다. 비참한 꼴을 보여드리기 싫었다. 갈 곳이 없었다. 정처 없이 택시를 타고 다시 그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한때 내 집이었던 곳, 이제는 내가 패배한 전쟁터가 된 그곳으로. 도착했을 때 민호와 시어머니도 막 돌아온 참이었다. 하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분노와 반항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니, 이렇게 물러설 순 없어. 저 집은 내 집이야. 난 안 가. 저들이 그렇게 쉽게 모든 걸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버티고 싸울 거야. 혼자가 되더라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멍한 정신으로 차에서 내렸다. 밖은 잿빛 하늘이었고 내 마음을 비추듯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호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최 여사가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비웃었다. 여긴 왜 기어들어와? 판사가 이미 판결 내렸잖아. 여긴 더 이상 네 집 아니야. 못 들었어? 귀 먹었니? 당장 꺼져. 네 꼴만 봐도 구역질 나니까. 나는 대꾸도 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내 방으로 직행했다. 난 아무 데도 안 가. 이 집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야. 서류상으론 내 것이 아닐 줄 알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가기를 거부하자 민호가 따라와 문을 막아섰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버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처음으로 내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 거야. 그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난 안 나가.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너희 같은 사기꾼들한테 쉽게 넘겨주지 않아. 너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최 여사가 뒤에서 달려와 내 얼굴에 삿대질하며 꽥 소리 질렀다. 찔리나 보죠? 내가 얼음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나의 완강하고 반항적인 태도는 그들을 격분시켰지만 법원에서 막 돌아온 터라 그들도 당장 과격한 행동은 하지 못했다. 좋아. 민호가 비웃었다. 살고 싶으면 살아. 하지만 편하게 살 생각은 마.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방에서 버틴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민호는 더 이상 장난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가 내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이수진, 당장 나와. 대답하지 않았다. 안 나온다 이거지? 문 부수고 들어갈까? 그의 성질머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그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정말 뻔뻔하게 눌러앉겠다는 거네. 내가 한마디 하는데 수진아, 너네 망한 집구석은 우리 3대가 안 돼.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는 그저 그를 묵묵히 노려보았다. 내 침묵이 그를 더 화나게 한 것 같았다. 좋아, 네가 자처한 거야?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다.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 아빠 번호. 여보세요, 장인어른이십니까?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나 둘 다 들으라는 듯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다. 저 박서방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되게 귀한 따님 말입니다. 오늘부로 더 이상 제 아내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이혼했거든요. 수화기 너머엔 침묵이 흘렀다. 아빠의 충격과 고통이 상상되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잔인하게 웃었다. 아, 근데 소식만 전하려고 전화한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와서 되게 골칫덩어리 딸 좀 데려가시죠. 제 집에 틀어박혀서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여기서 죽겠다나 뭐라나. 가정교육 참 훌륭하게 시키셨습니다. 남의 집에 빈대 붙는 법까지 가르치셨나 보죠.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항상 손에 쥐고 계시던 찻잔일 것이다. 자네,
지금 뭐라 그랬나? 아빠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와서 데려가시라고요. 민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집은 당신 같은 한물간 노인네 딸이나 거둬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딱 1시간 드리죠. 1시간 뒤에도 여기 있으면 사람 불러서 길바닥으로 끌어내도 원망 마시오. 끊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던졌다. 의기양양한 미소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무기력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욕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내가 틀렸다. 여기서 고집 피우며 버티는 건 무의미했다.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핑계만 줄 뿐이었다. 와서 골칫덩어리 딸 좀 데려가. 민호의 말이 수천 개의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게 내 머릿속을 맴돌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 부르는 것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힘까지.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호화로운 거실 한복판에 서서 하염없이 흐느꼈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숨막히는 무기력함이 밀려왔다. 내가 틀렸다. 이 집에서 저항하는 건 헛된 짓이었다. 남는 것이 부모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저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탄약만 제공할 뿐이었다. 그 말을 들으신 아빠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평생 일군 사업을 잃고 이제 전 사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까지 당하시다니 상상하기도 싫었다. 내가 너무 쓸모없게 느껴졌다. 정말 끔찍한 불효녀였다. 민호와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비참하게 짐을 싸서 떠나기를. 왜 아직 안 나갔어? 민호가 조롱 섞인 미소로 말했다. 아님 진짜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뭐 나쁘진 않겠네. 그 금쪽 같은 딸이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꼴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테니. 그럼 딸 교육 잘못시킨 거 후회 좀 하시려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문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절망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빠 번호를 눌렀다. 왜 전화했는지도 몰랐다.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 조각의 위로라도 찾고 싶었는지도. 아니면 이런 굴욕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빌고 싶었는지.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빠, 저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온 세상이 내 울음소리로만 가득 찬 것 같았다. 수진아, 울지 마라. 수학이 넘어 아빠의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분노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빠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멈칫했다. 내 안의 모든 고통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아빠, 그게... 걱정 마라. 아빠가 말을 끊으셨다. 그놈이 짓거린 말 전부 녹음해뒀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주 잘했어. 정말 용감했다. 아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파산한 남자의 지치고 무력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난 듯 깊고 위험이 넘쳤다. 이제 아빠 말 잘 들어라.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무데도 가지마. 그 집에 그대로 있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필요하면 방문 걸어 잠궈. 알겠니? 네, 알겠어요.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아빠가 무슨 계획이신지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왜 저렇게 침착하실까? 왜 나무라고 하시는 걸까? 좋아, 꼼짝 말고 있어라. 30분 뒤에 도착한다. 하지만 오셔서 어쩌시려고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있어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아빠한테 모욕 줄 거예요.
아빠를 믿어라. 그게 전부였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1000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순식간에 내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믿음이 자리 잡았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다. 아빠가 30분 뒤에 오신다. 무슨 계획이신 걸까?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저 오만한 사람들을 상대한단 말인가? 나를 봐달라고 빌러 오시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아빠의 목소리는 애원하러 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의를 집행하러 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통화 후 멍한 내 표정을 보고 민호와 시어머니는 더욱 고소해했다. 뭐야, 아빠한테 고자질했어? 민호가 조롱했다. 그 망한 노인네가 와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와서 딸 용서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려나? 그거 참 불만하겠네. 저런 애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최 여사가 경멸조로 말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오라고 해. 와서 이 골칫덩어리 좀 치워가라고 해. 속이 다 시원하네. 난 구경이나 하면서 차나 한잔 해야겠다. 그러고는 여유롭게 주방으로 갔다. 민호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다리를 꼬고 스포츠 채널을 틀었다. 내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은 마지막 오만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그들의 오만과 더러운 음모를 싹 쓸어버리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른 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내 방으로 올라가 아빠 말씀대로 문을 잠갔다. 짐을 싸지도 않았다. 그저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고 아래쪽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30분을 기다렸다. 우리 가족과 저들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30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흥분감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대단한 일을 목격하기 직전인 것처럼. 정확히 30분 후 멀리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우리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량 행렬이 나타났다. 민호와 시어머니가 상상했을 낡은 택시나 스쿠터가 아니었다. 선두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서 있었다. 아빠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만날 때 타시던 바로 그 차였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고급스러운 검은 차체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 뒤로 검은색 벤츠 S클래스 2대가 따랐고 맨 뒤에는 경호용으로 쓰이는 거대한 검은색 에스컬레이드가 섰다. 차량 행렬이 멈추자 골목 전체가 꽉 차며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아래층에서 민호와 시어머니도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발코니로 나왔다. 차량 행렬을 본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어떤 거물이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렸다. 아빠가 가장 신뢰하는 경호실장, 박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차 뒤쪽으로 돌아가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빠가 내리셨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손목에는 내가 지난 생신 때 선물한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가 번쩍였다.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구두는 빛이 났다. 빚더미에 앉은 망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하는 황제처럼 위풍당당하고 장엄했다. 다른 차들에서는 우리 가족 담당 변호사인 김 변호사와 10명 가까운 경호원 팀이 내렸다. 모두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검은색 유니폼을 입어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졌다. 내 방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아빠, 우리 아빠는 파산하지 않으셨어. 전부 연극이었어. 아래층 발코니에 있던 민호와 시어머니도 넋이 나갔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오만함은 혼란으로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다. 자신들이 함정에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경호팀은 신속하게 흩어져 입구 주변을 확보했다. 아빠와 김 변호사는 민호가 나를 모욕하고 나서 오만하게도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재빨리 방문 잠금을 풀고 눈물을 닦은 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아빠와 김 변호사는 막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빠!
기쁨과 충격에 압도되어 소리쳤다. 아빠가 나를 돌아보셨다. 엄격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아빠는 다가와 팔을 벌려 나를 꽉 안아주셨다. 우리 딸. 아빠가 떨고 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이런 꼴 겪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다. 아빠의 포옹, 그 단단하고 따뜻한 품이 내가 겪은 모든 굴욕과 고통을 씻어주었다. 안전하다고 느꼈다. 민호와 최 여사가 그제야 계단을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들은 거실 입구에 서서 이 광경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이 회장님.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목소리엔 더 이상 오만함은 없고 공포만이 가득했다. 어떻게 여기를? 회사는요? 아빠는 나를 놓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내 회사? 아빠가 비웃었다. 냉소 가득한 웃음이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사실 오늘 아침 두바이에서 대형 계약을 막 체결하고 오는 길일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파산했다고 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래, 내 입으로 그랬지. 아빠가 차분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었어. 테스트였지.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테스트? 나도 얼어붙었다. 민호와 최 여사도 마찬가지로 경악했다. 테스트라뇨? 최 여사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아빠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불과 몇 분 전 민호가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앉아있던 바로 그 소파에 차분하게 앉으셨다. 아빠는 내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셨다. 그 여유로운 태도는 자신의 궁전에 있는 왕의 모습이었다. 김 변호사가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는 유리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박민호 씨, 최 여사님. 그가 정중하지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아실 때가 됐군요. 김 변호사는 짙은 남색으로 제본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5년 전 박민호 씨와 이수진 양의 결혼식 날 작성된 원본 재산 약정서입니다. 박민호 씨의 장인인 이 회장님께서 신부의 아버지로서 이 수백억대 펜트하우스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증여하셨죠. 네, 그래서요? 최 여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다. 증거 이야기가 나오자 약간의 용기를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증여계약서 말이에요. 자기 지분 전부를 내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요.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민호 거예요. 법원에서도 판결 났고요. 우린 명확한 서류가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뒤집으려 들어? 그녀는 자신의 법적 승리에 매달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동정과 조소가 섞인 미소였다. 여사님, 너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법원 승리는 아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이 원본 약정서의 마지막 조항을 좀 꼼꼼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 9조 3항입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가리켰다. 민호와 최 여사는 서둘러 몸을 숙여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질렸다. 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리내어 읽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명료한 목소리였다. 특별조항 9.3 본 부동산은 부부인 박민호와 이수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태산 밀러 주거 신탁이라는 취소 가능 신탁에 귀속된다. 본 신탁의 위탁자이자 유일한 수탁자는 이 회장이다. 본 신탁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은 수익자인 박민호와 이수진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혼이나 당사자의 사망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혼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본 신탁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후 원 위탁자인 이 회장의 서면 동의 및 공증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행해진 모든 양도, 증여, 매매, 담보 설정 등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간주된다. 해당 부동산은 자동으로 태산그룹 법인의 소유로 환수된다. 원천 무효? 최 여사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아들의 팔을 잡았다. 맞습니다, 여사님. 김 변호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쉽게 말해 박민호 씨가 지고 있는 그 징역 계약서, 여사님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그거, 박민호 씨와 이수진 양이 법적으로 이혼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민호가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소리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우리를 낚은 거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어딨어. 무슨 법이 이래. 김 변호사가 다시 미소 지었다. 박민호 씨, 계약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건 취소 가능 신탁 내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조항입니다. 당신과 이수진 양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조건들도 수락한 겁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수 없죠. 게다가 당신네 변호사도 이 약정서를 검토했고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멍해졌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 기억났다. 장인에게서 거대한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에 들떠서 깨알 같은 조항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간 꼴이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덫에. 법원 판결은요? 최 여사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물었다. 법원이 이 집은 내 아들 거라고 판결했잖아요. 1심 판결은 당시 제시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죠.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때 우린 이 원본 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신들의 그 쇼가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우린 박민호 씨의 사기 의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이 원본 신탁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우린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 판결이 180도 다를 거라고 100% 장담합니다. 박민호 씨는 집만 잃는 게 아니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로를 쳐다보다가 아빠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엔 공포만이 가득했다. 5년 전에 설치된 덫, 완벽한 타이밍에 작동한 덫에 걸린 것이다. 너무 오만했다. 우리를 과소평가했고 이제 가장 쓰라린 패배를 맛봐야 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호와 어머니는 소파에 널브러져 멍하니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었다. 화려하게 패배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빠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의 눈빛은 승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엔 오직 실망과 깊은 슬픔면만이 있었다. 민호야, 아빠가 입을 열었다.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난 한때 자네를 믿었네. 야망 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지. 무엇보다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딸을 주저없이 자네에게 보냈고 자네들 삶의 기반이 되라고 거액의 재산도 주었네. 수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언젠가는 나를 도와 이 회사를 경영해 주길 바랬지. 아빠는 실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몇 년 지켜보고 자네가 정말 성숙했다고 느껴지면 자네가 꿈도 못 꿀 태산그룹의 중책을 맡길 생각이었네. 그리고 이번 파산연극은 자네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어. 그 말을 듣고 민호와 최 여사뿐만 아니라 나도 멍해졌다. 마지막 시험. 아빠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수진아, 너한테 말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네가 선택한 남자, 내 딸의 미래와 내 모든 유산을 맡길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지 알아야 했어. 아빠는 다시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딸이 더 이상 부잣집 딸이 아닐 때, 집안이 무너졌을 때, 짐덩어리가 되었을 때 자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네. 결혼식 날 맹세한 대로 고난도 함께 헤쳐나갈지 아니면 아빠는 뒷말을 잊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 이해했다. 기회를 줬지. 아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증명할 기회를. 하지만 자네는 날 크게 실망시켰네. 탐욕과 배신을 보여준 것도 모자라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버리고 심지어 어머니랑 짜고 아내의 마지막 재산까지 훔치려 했어. 자네는 내 사위 자격이 없어. 내게서 아무것도 상속받을 자격이 없네. 아빠의 말은 민호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최종 선고였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펜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 거대 기업, 그리고 빛나는 미래. 자신의 탐욕과 근시안 때문에 모든 걸 발로 차버린 것이다. 그는 아빠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흐느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제가 뭐에 씌었나 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맹세 곧 변하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아들을 본 최 여사도 허둥지둥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맞아요, 사돈어른. 그녀가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다 제 탓입니다. 늙고 어리석은 제가 아들을 부추겨서 제발 젊은 부부 5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눈물겨운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아빠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라. 오늘 여기 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 진짜 파산한 노인네였다면 자네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 노인네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그 딸을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았겠나? 아빠의 질문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기회를 줬지만 자네들 손으로 걷어찼어. 아빠가 민호에게 말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네. 민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있었지만 더 이상 울거나 빌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아빠와 나를 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후회도 없었고 모든 걸 잃은 자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뿐이었다. 그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테스트였어. 파산은 가짜였고. 그가 건조하고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그거였군. 다 연극이었어. 내 마음을 시험하려는 연극. 당신들, 날 실험지 취급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덫에 걸려드는 걸 보며 즐기고 있겠지? 우린 널 쥐로 보지 않았어. 아빠가 싸늘하게 말씀하셨다. 네 스스로 쥐가 된 거지. 눈앞에 미끼만 쫓느라 머리 위에 매달린 덫은 보지도 못하고. 최 여사는 잠시 멍해 있다가 정신을 차렸지만 마음이 악에 받쳐 뒤틀려 있었다. 더 이상 울거나 빌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아빠 얼굴에 삿대질했다. 위선적인 점잖은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뻔뻔함과 탐욕만이 남았다. 당신 참 대단하시네, 이 회장. 그녀가 이성을 잃고 소리 질렀다. 돈 있고 힘 있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딸이랑 재산 가지고 사람 시험이나 하고 우리가 당신 장난감인 줄 알아? 그래, 내 아들이 잘못했어. 이 녀석 실수는 당신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녀가 아들에게 돌아섰다. 민호야, 일어나. 거기서 뭐하고 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네 유일한 잘못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믿었다는 거야. 이 노인네 딸이랑 5년이나 살아주고 공주님처럼 모셔줬더니 이제 온 가족이 때로 덤벼서 널 쫓아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을 거야? 뒤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도 흑백을 뻔뻔하게 뒤집어 진실을 왜곡하다니. 그녀의 입에서 아들은 피해자가 되었고 우리는 잔인한 처형자가 되었다. 최 여사님, 김 변호사가 개입했다. 여전히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가 누굴 모셨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죠. 법적으로 이 집은 한 번도 당신 아들 소유인 적이 없습니다. 닥쳐! 최 여사가 변호사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넌 저 노인네 돈 받고 일하는 사냥개일 뿐이잖아. 서류엔 수진이가 내 아들한테 집 줬다고 되어 있어. 법원도 판결했고 네가 뭔데 뒤집어.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 잘못된 1심 판결에 매달렸다. 아빠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다. 실망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이성을 잃은 여자와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보이셨다. 하지만 민호, 그는 어머니 말에 자극받은 듯 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일어나 아빠를 노려보았다.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광기 어린 반항심만이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가 씩씩거렸다. 그래요. 내가 당신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축 빼들지 마세요. 법원은 이 집이 내 거라고 판결했어요. 당신의 그 이상한 조항이 있어도 법원 판결은 유효해요. 항소하고 싶어요? 쉽지 않을걸요? 항소법원에서 봅시다.
당신 돈이 흑백의 단순한 논리를 이길 수 있는지. 그는 심지어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는 판결문으로 아직 승산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탐욕이 그를 완전히 눈멀게 했다.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다. 내 앞에 있는 남자,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보았다. 가슴속엔 씁쓸함만 남았다. 그는 조금의 반성도 느끼지 않았다. 끝까지 싸우기를 택했다. 아빠는 민호와 최 여사를 번갈아 보셨다. 화도 내지 않으셨다. 그저 차갑게 웃으셨다. 좋아, 전 그렇다면. 아빠가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김 변호사, 굳이 항소심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어? 내가 저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보여주게. 마지막 선물? 나도 놀랐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가방을 열었지만 이번엔 서류가 아니라 태블릿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하고 테이블에 세워 화면을 민호와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룸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민호였다. 그는 신은 미상의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세요. 법원 일 잘 처리해서 내 쪽으로 판결만 나게 해주시면 펜트하우스 손에 넣자마자 바로 팔 겁니다. 수익금은 약속대로 나누죠. 내가 6, 당신이 4. 상대방 남자가 웃었다. 확실합니까? 장인어른이 보통뿐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헐털이 노인네일 뿐이에요. 민호가 비웃었다. 그리고 그 딸내미는 멍청해서 내가 하란 대로 다 해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요.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최 여사는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아들이 아내를 속인 것도 모자라 감히 사법 관계자와 결탁해 돈으로 정의를 살해했다니. 그리고 민호. 그의 얼굴에선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태블릿을 응시했다. 이걸 어떻게... 그가 말을 더듬었다. 내가 자네만한 연주도 없을 거라 생각했나? 아빠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자네가 만난 그 남자, 내가 파놓은 함정일세. 자네가 어디까지 타락하나 보고 싶었거든. 역시 실망시키지 않더군. 극심한 충격에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운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당신의 행동은 김 변호사가 기소장을 읽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 및 횡령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시도라는 중범죄 증거까지 확보됐습니다. 이 영상과 법원 관계자로 위장했던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징역 몇 년 나올 것 같습니까? 박민호 씨.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감히 고개를 들 용기도 없었다. 저항할 의지를 모두 잃었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했다. 최 여사는 끔찍한 충격에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아들을 보고 아빠를 보았다.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제야 사자굴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아빠 앞에 무릎 꿇었다. 모든 자존심과 오만은 사라지고 자비를 구하는 비참함만이 남았다. 이 회장님 제발 빕니다. 그녀가 신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멍청한 제가 아들을 부추겨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감옥 가면 전 못 살아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아빠는 차갑게 그녀를 보셨다. 자비라. 최 여사,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속였을 때 그 단어를 생각했나? 당신과 아들이 딸의 재산을 훔치고 좋아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나? 그리고 당신 아들이 나를 모욕하며 빈털터리 노인네라고 불렀을 때 그 노인네한테 빌어야 할 줄 알았나? 아빠의 질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욱 숙였다. 아빠, 내가 작게 불렀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빠가 나를 보시며 눈빛을 부드럽게 하셨다. 수진아, 마음 약해지지 마라. 뱀은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와서 문다.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해. 그러고는 두 모자를 다시 쳐다보지 않고 김 변호사에게 손짓하셨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민호 씨, 최 여사님, 그가 말했다. 이 회장님께서 고심 끝에 마지막 탈출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탈출구라는 말에 두 모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뇌물 공여 미수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분은 자발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 권리를 포기하고 동시에 이 펜트하우스가 태산그룹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수진 양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섬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서명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면 저 영상은 즉시 검찰청으로 전송됩니다. 선택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집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서명 안 하고 감옥에 가느냐. 민호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펜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다. 최 여사도 비틀검에 일어나 아들을 따라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자 김 변호사는 각서를 소중히 챙겼다. 좋아, 아빠가 말씀하셨다. 이제 마지막 단계군. 아빠는 일어나 문으로 가서 밖에 대기하던 경호팀에게 손짓하셨다. 들어와. 검은 유니폼을 입은 10여 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들어와 두 줄로 섰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 변호사, 아빠가 말씀하셨다. 저들에게 나머지 최후 통첩을 읽어주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펜트하우스의 법적 소유주 요청에 따라 최 여사와 박민호 씨는 1시간 이내에 이 부동산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필수 개인 소지품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자산과 가구는 태산그룹 소유입니다. 아빠가 경호실장에게 돌아섰다. 박 실장, 자네 부하들 시켜서 두 사람 짐 싸는 거 도와주게. 명심해. 개인 물품, 옷, 신발 같은 것만이야. 나머진 그대로 둬. 1시간 안에 안 나가면 정중하게 끌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가장 굴욕적인 퇴거가 시작되었다. 박 실장의 지휘 아래 경호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민호와 어머니를 위층으로 호송했고 다른 그룹은 큰 박스를 가져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속도로 움직였다. 민호와 최 여사의 옷장에 있던 옷들이 꺼내져 박스에 던져졌다. 신발, 가방, 화장품 모두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최소한의 동정심도 없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최 여사는 아끼던 명품들이 쓰레기 취급받는 걸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개입하려 했지만 경호원 2명이 어른 같은 눈빛으로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회장님 지시입니다. 민호는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저항할 힘도 없었다. 이 태거는 내 눈앞에서, 그리고 문틈으로 훔쳐보는 호기심 많은 이웃들 앞에서 벌어졌다. 박이산의 집이 깡패들한테 털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정확히 1시간 후 민호와 최 여사의 개인 소지품이 몇 개의 박스에 깔끔하게 담겼다. 박민호 씨, 최 여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나가주십시오. 박스 몇 개를 들고 민호와 어머니는 비참하게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를 지나칠 때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눈에는 후회, 고통, 그리고 희미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말없이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웅장한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육중한 철문이 그들 뒤로 천천히 닫히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이 막을 내렸다. 민호와 어머니가 쫓겨난 후 넓은 펜트하우스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평화가 아니었다.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최 여사의 비싼 향수 냄새, 민호의 시끄러운 TV 소리, 모든 게 사라졌다. 짐들이 빠져나간 거실엔 아빠와 나만 남았다. 아빠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딸.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 잔인하게 짓밟힌 믿음을 위해 낭비한 5년의 청춘이 아까워 울었다. 내가 틀렸었죠, 아빠. 내가 흐느꼈다. 그 사람 믿은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빠가 나를 안아주셨다. 아니, 넌 틀리지 않았어. 네가 너무 착했을 뿐이야. 잘못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람 마음이 있는 거다. 이제 그만 울어라. 비싼 수험료 됐다고 생각하고 강해져라, 내 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쫓겨날 때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이 뇌리에 박혔다. 통쾌함은 없었고 막연한 슬픔만 느껴졌다. 그가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았더라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더라면 우린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았을 텐데. 며칠 동안 나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머물렀다. 아빠는 모든 걸 정리하고 업무 때문에 두바이로 다시 출국하셔야 했다. 내가 생각하고 치유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다. 박민호 가족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이웃, 친구 모두가 그 이야기를 했다. 아빠의 위장 파산과 민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도 서서히 밝혀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로 보지 않았다. 대신 존경과 약간의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았다. 며칠 뒤 민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옛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아, 소식 들었어?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전남편 박민호 해고당했대. 조금 놀랐다. 친구 말에 따르면 스캔들 이후 민호의 평판은 바닥을 쳤다고 한다. 처가를 등쳐먹으려 한 사기꾼에게 고위직을 맡길 회사는 없었다. 회사도 여론의 압박, 그리고 아마 아빠 인맥의 입김으로 그를 신속하게 해고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친구가 계속 말했다. 그 시어머니 쫓겨난 충격으로 병원 입원했다가 지금은 시골로 내려갔대. 상태가 아주 안 좋다더라. 진짜 인과응보야. 나는 친구 말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탐욕과 악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 나는 우리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각자 갈 길 가고 다시는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잘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민호였다. 그는 현관의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서 있었다. 정말 비참해 보였다. 완벽했던 슈트는 구겨진 셔츠로 바뀌어 있었다.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고 며칠 못 잔 듯 눈은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다.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이사가 아니었다. 그저 실패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문을 열어주기 싫었지만 그의 비참한 꼴을 보니 마지막 남은 동정심이 꿈틀거렸다. 문을 살짝 열었다. 여기 웬일이야? 차갑게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 그가 울었다. 모든 걸 잃은 남자의 가슴 찢어지는 통곡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정말 잘못했어. 욕심에 눈이 멀었었어. 내가 짐승이었어. 쓰레기였어. 너한테 용서 구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무릎 꿇은 채 넓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내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한 짓 때문에 그가 미웠다. 하지만 저 비참한 꼴을 보니 일말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으니까. 일어나. 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용서한다고 말해줄 때까진 안 끝나. 수진아, 불가능한 거 알지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내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 다른 일자리 찾을게.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해? 나는 멍해졌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씁쓸하게 웃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민호 씨?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깨진 거울을 다시 붙일 수 있어? 내 믿음, 당신이 직접 산산조각 냈잖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호 씨, 그거 알아? 날 제일 아프게 한 건 당신이 집을 뺏으려 한 게 아니야.
우리 아빠를 무자비하게 모욕한 거였어. 아빠가 가장 밑바닥에 계실 때 당신은 그분 자존심을 짓밟았어. 그건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은 틀렸어. 내가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탐욕이 아니었어. 감사할 줄 몰랐던 거야. 당신은 모든 걸 가졌었어.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무조건 지지해주는 처가, 그리고 빛나는 미래. 하지만 당신은 그걸 다 차버렸어. 석탄 한 덩이 얻으려고 금광을 버린 거야. 그게 당신의 가장 큰 멍청함이었어. 내 말은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 깊숙이 박혔다. 그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 내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더 할 얘기 없어. 다신 찾아오지 마. 그냥 당신 인생 살아. 그러고는 문을 닫았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에 기대어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의 작별을 고하는, 내 인생의 슬픈 챕터를 닫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단순한 물질적 상실이 아니었다. 인격의 붕괴, 양심의 가책, 그리고 평생 그를 따라다닐 외로움이었다. 민호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 역시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그 마지막 만남 이후 민호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직장도 집도 없고 암울한 미래만 남은 채 그와 어머니는 친척과 이웃들의 경멸과 비난 속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쓰지만 지당한 결말이었다. 나는 그렇게 큰일을 겪은 후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과 비극이 공존했던 넓은 펜트하우스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평온한 공간이 되었다. 비싸지만 차가웠던 가구 절반을 팔고 그 공간을 초록식물과 예술작품으로 채웠다. 진짜 집,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빠는 배신자 사이를 혼내준 후 더 이상 내게 가업을 이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우리 딸, 아빠가 말씀하셨다. 폭풍은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 네가 진짜 사랑하는 일을 해라. 아빠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마. 그래서 나는 내 열정이었던 건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집 짓기, 시골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계, 친환경 건물 짓기 등 나는 내 재능을 차가운 건물만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데 쓰고 싶었다. 바쁜 업무와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은 슬픈 과거를 잊게 해주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았다. 내 고통이 컸지만 세상의 다른 불행에 비하면 작다는 걸 깨달았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지고 자비로워졌다. 몇 년 후 디자인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대학 동창인 강준을 우연히 만났다. 그도 건축가였고 우리는 같은 이상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일과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에게서 나는 민호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감과 이해를 찾았다. 사랑은 다시 내 문을 두드렸고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어떤 계산도 없이 찾아왔다. 내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아빠가 물으셨다. 이번엔 확실하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확실해요. 민호처럼 부자는 아니고 보장된 화려한 미래는 없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게 무엇보다 소중해요. 나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작고 따뜻한 모임이었다. 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내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다. 소박했지만 평범하고 평화로운 행복에 대한 내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 이야기는 끝이 났다.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 발로 일어서서 새로운 평화를 찾기까지의 여정. 이 여정은 나에게 믿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맹목적으로 사랑해선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건 좋지만 자존심과 자존감까지 희생해선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달콤한 말이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행동을,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튼튼한 나무인지 언제든 부러질 썩은 가지인지 알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막대한 재산이나 보장된 미래가 아니다. 때로는 내면의 평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